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예상되는 게 좀 뭐냐면은 네. 추석 전에 상승이 조금 지금보단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추석 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있고 네. 추석 이후에 그 가파름의 추이를 대책으로 응수할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나온다? 이제 일단은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공급 정책은 냈지만 공급 정책은 없었고, 그 다음에 규제책을 냈지만은 규제책의 예고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규제를 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규제에 대한 당장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들 지금 거쳤는데 지금 대책이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뭐 LTV 40% 이거 뭐 규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LTV 40%면은 규제 지역에서 40%잖아요. 네. 그게 의미하는 게 보면 강남에 아무 효과 없어요. 혹시 아세요? 20억짜리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LTV가 50이면은 10억이고 네. 40이면은 8억이잖아요. 근데 강남은 6억 이미 막혀 있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고가주택이나 아무 효과 없는데 다만 거기에 효과가 있는 애들은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용산에 있는 빌라들, 그런 애들은 효과가 있죠. 결국은 또 피해자들이 좀 재정적 약자들이 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좀 생기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뭐 그런 조금의 어떤 아쉬움들은, 안타까움들은 있지만은 추석 전에는 지금 규제가 특별한 게 없다. 627보다 더 세지 않다. 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예고편이 있기 때문에 그 예고편을 이제 사람들이 따라갈 건데, 그 예고편이 왜 따라가냐면은 이런 겁니다. 토호제를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확대가 됐잖아요. 근데 토호제는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실제로 뭐 규제가 확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이거 한다들 하면은 확 몰리잖아요. 네. 몰리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특히 지금 시장 상황이 안 그래도 지금 움직인 데가 보면은 성동구 지금 8월, 9월 달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마포. 근데 거기보다 더 움직인 또 강동. 강동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거래량으로 따지면은 지금 움직이는 데가 거래량의 비율이 만약에 노원에서 100건이 거래가 됐고 그 다음 달에 200건이 거래됐으면 상대적으로 많이 거래된 거잖아요. 네. 노원하고 성북구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비율적으로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들이 이제 예고편이 있으니까 그 규제가 실전편이 되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지금 나왔던 공급체계라든지 아니면 이 정책의 규제가 아직까지 세팅이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 돼 있는 틈새로 사람들이 이제 좀 이거 별거 없네. 그리고 나중에 이거 토호제 지정되기 전에 뭔가 좀 가야지 라는 이제 수요들이 조금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토호제 지정될 거예요. 마포성동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정이 될 건데, 지정이 되면은 그 동네도 수혜고요. 사실은 그 옆 동네도 이제 수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풍선 효과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금 추석 전후 얘기를 한 거는 지금 현재의 거래량도 좀 가파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볼까요? 지금 8월부터의 거래량을 보면은 8월 한 15일 요 이후부터, 휴가 기간 이후부터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7월보다 8월의 거래량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이 올라온 게 지금 3,500건이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8월 달의 거래량은 9월 30일까지 거래량 집계돼야 되니까 요거를 넘을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7월이 바닥이었어요. 627 직후. 네. 7월이 바닥이었고 8월은 5,000건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이로 보면은. 네. 그래서 가팔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9월 우리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9월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 어떠냐. 대책이 나오기 직후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보시면은 7월하고 8월의 거래량보다 9월 달 거래량들이 쑥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데 그중에서 강동, 성동, 성북, 노원의 거래량 비율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는 강남 3구라든지 용산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양상들이 있지만 거래량은 좀 줄었거든요. 네. 근데 거래량이 같은 자기와 자기를 비교해 볼 때 그 거래 증가 비율들이 지금 요런 데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풍선 효과 형식으로 살짝 상급지는 강동, 성동, 그 다음에 성북, 노원은 하급지인데 거래량 늘고 아직 가격으로는 많이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6월 달이 거래량이 12,000건 나왔거든요. 6월 1일부터 6월 10일 기준, 9월 1일부터 9월 10일 기준으로 할 때 9월 달 거래량이
조금 가파르죠. 예. 물론 이제 이 6월 10일 날 이 거래량들은 조금은 약하긴 했어요. 약하긴 하고 나중에 확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9월 달도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 와중에 규제가 나왔는데 규제가 특별히 별 볼 일 없다라고 사람들이 좀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고편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아, 이제 규제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 게임을 3번이나 해봤는데 3번 해보니까 이재명은 다릅니다 라고 했는데 문재인 때도 문재인도 다릅니다. 노무현은 확실히 잡겠습니다 했지만은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험치도 있지만은 아마도 이제 이런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한 추이를 보면은 6.27 대책, 6월 달에 대책을 마련했음에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매수세와 심리들도 꺾이지 않았거든요, 많이. 그런 게 하락장은 아니에요. 그 와중에 조금 애매모호한 대책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예고편이 되었다면은 이거는 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네. 사람들에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9월 달하고 10월 달에 대출이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어요. 접수는 받지만은 총량이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까는. 그래서 10월 이후부터는 가계 대출이 안 나올 겁니다.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큰일 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틈새가 뭐냐. 방법은 내년에 다시 새롭게 영업 계획을 은행들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이제 대출 약정을 하는 거를 내년 2월 정도 영업 계획이 실행이 될 수 있는 내년 2월 정도로 잔금을 치른 날짜를 잡고 11월 말이나 12월 달. 네, 12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건 2월 달 정도에 1월 달은 좀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2월 달 정도에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거래량들의 추이가 뭐 9월 달도 보면은 빠르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9월 1일부터 10월 거래량 보면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죠. 경기도 뭐야? 예, 각도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죽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하지 못한 공급 대책이 아닌 공급 대책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규제 대책이지만은 실전편이 아닌 예고편이 나왔고 그 예고편이 실전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 남지 않은 9월의 기간이지만은 거래량 많이 늘고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의 변화들이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시기가 있다.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예. 근데 한번 이제 다음에 왔을 때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끝나고. 네, 추석 끝나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추석 전까지는 좀 움직임들이나 거래량들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모든 전국이 다 느는 거 아니지만 적어도 서울의 핵심지의 주변으로 퍼지는 양상들은 조금 생길 것 같다라는 거고 경기도도 지금 거래량들 보면은 네. 특정 일부 지역들, 강남권에 붙어 있는 지역들 거기에 가격들은 금매들이 조금 소진이 되면서 올라가는 추이들이 좀 9월달 정도에는 보이지 않을까. 10월달까지 보이면은 10월달에 이제 규제를 내겠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공자를 확대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언제 이제 종료가 되는 줄 아세요? 저번에 3월달에 했던 게 9월 아닌가? 9월 30일이에요. 네, 9월 30일. 그러면은 이제 그거 해제를 할 건가 연장을 할 건가 이제 그걸 고민할 텐데 그거 뭐 연장을 하면서 법제화가 빨리 되면은 거기 플러스 알파 몇 가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예고편을 던졌고 LTV는 피해자는 빌라 쪽 사람들 규제적인 빌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무튼 피해자는 있지만은 예고편이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구역도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예고편이고 그 예고편이 이제 실전이 되면은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고 뭐 이제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금리 인하의 여건이 있고 유동성장이 열리고 지금 또 뭐 소상공인한테 43조 푼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경감 크레딧 뿌리고 경감 크레딧 뭐 뿌리고 막. 나 진짜 걱정이 돼요. 그 돈 받고 좋아할 건데 다시 내가 뭐 30만 원, 50만 원 받으면은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또 세금으로 또 나갈 거잖아요. 그런 유동성장이 있고 전 월세 시장들이 불안하고 뭐 지금 사실은 2026년들 공급도 부족하고 인허가도 없고 이번에 공급도 나온 게 5년 뒤, 10년 뒤에 나올 물량이잖아요. 착공부터 준공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과연 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사람들이 지금 2, 3년간 뭐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불안해지는데라고 좀 묻고 싶어. 2026년 떨어질 이유가 어디 있어? 모든 지표들이 다 지금 가격들이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간에 특히 강남이나 서울 핵심 지역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 네. 이 가격이 말이 되냐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약간의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도 한쪽에 있는 것 같고요. 숨고르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오른 게 전국이 다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시장을 보면 2007년도나 이때 보면은 강남이 숨고르기 할 때 노원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뭐 상급지에서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잠시 멈추는 거지. 그게 멈출까요? 그리고 그게 숨고르기 할 때 모든 지역이 숨고르기 할까요? 수요들이 어떻게든 자기가 가진 돈들을 이동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래 단계의 등급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이제 또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오른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많이 오른 것 중에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나 실거주 관점에서는 많이 오르더라도 상급지를 사는 게 맞아요. 상급지 특징이 뭐냐면은 예전에 그 타워팰리스나 이런 게 34억 할 때 2014년도인가? 그때는 거의 반가까지 17억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 회복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60억, 70억 하잖아요. 떨어지는 시기는 있어요. 근데 되게 짧아요. 근데 지방의 특징은 뭐냐면은 떨어진 시기는 있어요. 근데 길어. 그리고 올라가는 시기 2년 동안 이렇게 유지된 데가 없어. 짧아. 네, 근데 상급지는 떨어진 시기는 깊을 수도 있어. 근데 떨어진 시기가 짧아요.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입지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수요와 욕망이 많은 데를 선택해서 길게 가면은 불패. 근데 내가 돈이 많이 없다. 그러면은 이 시기적인 부분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내 돈에 맞게 나만의 강남들을 찾아보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돈이고 대출을 조금 더 활용해서 갈 수 있다면은 그래도 상급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맞는데 전제는 큰 전제 아무 조건 없이 한다면은 상급지가 맞지만은 이제 우리가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나 10년 바라보고 재건축 할 거야. 나 60억짜리 재건축 할 거야.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는 하급지로 가는 게 맞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강남에 대치동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압구정 갈 여력은 안 돼. 그러면 저는 괜찮은 거 한 개 더 사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그것들을 좀 꽤 많이 막고 있으니까 어렵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 돈으로 조금 더 여력과 힘을 더 낼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간다고 하면은 상급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상급지로 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그 전 단계에서 디딤판을 딛고 가는 것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은 첫발에 저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선은 내 돈에 맞는 데서 갈 수 있는 자산들을 지금 선택해놔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만히 있는 선택을 통해서 내가 진짜 가만히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돈은 5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5천만 원으로 하기에는 모자라다면요. 빨리 종잣돈을 모으려면은 저는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걸로 한 1억 정도만 모으면은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경기도권에도 좋은 지역들, 분당선 라인 괜찮잖아요.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없는 데서 다만 이제 빌라나 저기 지방의 안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거는 그냥 그 5천만 원 1억 중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고 없으면은 종잣돈을 빨리 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없는데 어떻게 아니면 뭐 엄마 찬스를 쓰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는 게 좋고 그게 이제 그 여력보다 조금 더 돼서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수도권에서 집 살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뭐 동두천 사라는 거 아니에요. 포천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남부권에서도 살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양주 아니고? 양주 아니고. 그래서 예, 웬만하면은 자산을 움직이는 자산을 가져라. 핵심은 움직이는 자산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동성 장애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네. 지금 세 번째 게임 참여하고 계신 참가자로서 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 몇 번 나왔으니까요. 이재명 네. 정부요. 네. 어떻게 좀 색깔이 다른 것 같으세요? 조금 그런가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르게 이제 기준을 다르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급이라는 걸로 사실은 공급 정책이 딱 나와가지고 집을 잡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있긴 있죠. 200만 호 건설이라든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인가 그걸 해가지고 뭐 조금 작긴 했죠.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둘 다 똑같은 거는 공급을 냈다.
공급으로 안정화를 시킨다라고 했다지만은 못 지켰고요. 이재명 정부는 기준을 바꿨다. 기준을 뭘로 바꿨냐? 뭐 이제 착공 중심으로. 거기는 입주나 사전 청약이라는 걸로 이제 기준을 잡아가지고 공급 물량을 착시적으로 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는 착공 기준이라는 걸로 착시적으로 낸.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결과는 늦게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까지 착공이 유독 많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제가 뇌피셜이나 음모론을 좀 내면은 왜 2030년일까? 5년 후네요? 네. 공교롭게? 그렇죠. 뭐가 있죠?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2030년이면은 이제 준공을 다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착공 실적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착공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아파트는 어렵잖아요. 착공하는 거. 네.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오피스텔이랑 생활형,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거기에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러면 실적을 낼 수 있죠. 문재인 정부 때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이런 거 빌라들 엄청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허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알아? 라고 표시낸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형태만 다르지만은. 그러면은 2030년이 되면은 이제 내가 이 정도 평가 냈고, 근데 내가 개헌을 했고, 개헌을 한 다음에 이거를 착공 물량을 쏟아내려면은 내가 한 번 더 해야 돼. 라는 또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그렇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PT를 보여드리면요. 네. 공통점은 공급 정책이라는 걸 썼는데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 공급 물량으로 저지를 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물량 기준 제시를 이번에는 했고, 예전에는 사전 청약을 했다. 물량 기준 2029년, 2030년, 2026년, 지금 뭐 2030년, 30년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 이건 5년 내 착공이잖아요. 이게 양이 제일 많거든요. 도생을 도대체 왜 짓는 거야? 양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뇌피셜을, 음모론을 제가 꺼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물량으로 숫자 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30년이 왜 2030년일까? 이제 그 생각을 제가 해본 거죠. 좀 일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숫자도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불가능한 숫자예요, 사실은. 왜 불가능하냐면은, 불가능하진 않은데, 이 물량을 내고 이런 것들이 자기 계획대로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여기는 착공 기준이었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죠. 이때는 사전 청약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물량을 낸다고 해가지고 30만 호 공급을 한다 라고, 언제부터 입주 시작하냐? 2024년부터 시작한다. 지금 결과가 나왔죠. 못합니다. 계획대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데 그 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사전 예약이나 공급 지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명박 정부 때 낸 것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네. 다 이거 못 내요. 3년 8개월, 4년 2개월, 5년 2개월 이렇게 지연이 돼요. 그냥 1년 하고 6개월 지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밀 사지구, 지금 가밀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도 사전 예약제라고, 그때는 사전 청약이랑 똑같은 방법인데 2010년도에 사전 청약을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6월달에 입주를 하긴 했지만은 사전 청약 때문에 10년째 떠돌이라는 2020년도 신문이죠. 떠돌이 생활을 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공급 정책들을 내긴 냈는데 그 양이 135만 호라는 양이거든요. 똑같이 그냥 공통점은 공급을 냈다. 근데 그 차이점은 똑같으면 안 되니까 기준점을 다르게 했다. 그리고 미래의 결과는 그 시간 내에 절대 내지 못한다. 왜 그런 거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135만 원을 낸다고 했는데 요거를 좀 보면은 135만 원을 낸다고 하고 연간 27만 원, 8만 원을 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거는 착공 물량이 아니라 입주 물량인데 어차피 착공을 27만 원을 하면은 입주 물량이 4, 5년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27만 원가 얼마나 크냐면요. 요 빨간색 표시 있죠? 네. 요게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 27만 원 낸다고 했어요. 제일 많이 냈을 때가 요때인데 요거는 26만 호라고 적혀 21만 호죠. 이게 전국 기준이고 밑에 빨간색으로 12만 9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낸 거예요. 1990년부터 지금까지. 그럼 27만 호면은 양이 많나요, 작나요? 엄청 많은 거예요. 2배 이상. 예, 2배 이상 많은 거니까 좀 불가능하고, 또 많이 나왔던 데가 2018년 이때 가격 좀 하락했죠. 이때 쏜 거 12만 1,000이잖아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27만 호를 이제 착공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2030년에서 착공을 하면 5년 뒤면은 뭐 2035년도에 27만 호 물량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나올 것도 아니고 10년 뒤에 나올 게 27만 호인데 계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착공 물량을 135만 호 하겠다.
135만 하면은 서울의 모든 아파트, 빌라 빼고 아파트만 따지면 한 102만 호 정도 되거든요. 서울의 아파트보다. 저번에 말했잖아요. 대전과 서울을 합친 거와 비슷한 양이 이제 입주 물량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착공 물량으로. 불가능해요, 사실은. 노태우 정부처럼 그렇게 그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처럼 그런 사업적 추진력이 있었던 경험도 없는 사람이 LH를 주도를 해가지고 낸다고 하는데 LH도 그런 거거든요. LH 주도로 한다고 하는데 공공에서 주도를 하면은 불경기도 상관없이 미매각 용지들 그런 것들 대기 타지 않고 막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공사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협업을 한다면은 시행은 너희들이 하는데 도급 형식으로 시공사들이 들어왔는데 시공사들이 과연 이 시공사들의 브랜드에 맞게 이 시공사들의 사업성을 보장해 줄 만한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대줄까요? 안 대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올 땐 있어. 시범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정부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야, 너희들 안 들어와? 이 가격이 안 들어와? 좀 불이익을 좀 줘야 되겠네. 이래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아, 당근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채찍을 주겠죠.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공사비가 지금 지금 1,000만 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한 600에 들어와. 아, 안 들어와? 아, 그러면 너희들 지금 그래 중대재해법도 있고 지금 이번에 푸르지오도 사고 나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들어올 수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연 그거를 맞춰주는 조율 기간이 우리가 토지 보상할 때도 조율 기간이 있어서 길어지는 것처럼 시행사인 LH와 시공사인 민간이 이제 도급으로 같이 한다고 하면은 그 조율하는 기간들도 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급이 지금 LH 얘기도 나와서 이제 LH 얘기도 하면은 LH가 사실은 그 랜드 앤 하우스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랜드 앤 하우스를 LH로 만든 건데 그때 사실은 합친 이유가 LH 중에서 랜드 토지공사가 사실은 작은 회사였고 그 주택공상이 주공이 좀 큰 회사였어요. 둘이 합친 거죠. 근데 합칠 때 부채가 어디가 훨씬 많았는 줄 아세요? 토공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요. 주공이 훨씬 많았어요. 많았겠죠? 규모에 비해서 그 부채의 양은 조금 비슷했는데 직원 수가 훨씬 작았고 회사 규모 자체도 토공이 작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채 규모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LH공사가 되면서 부채 양들이 많이 이렇게 불어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노조도 불만이 있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불만도 있고 했지만은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토공은 수입을 내는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주공은 소비하는 집단이었어요. 복지 소비를 하는 집단이었고 토공은 땅 팔아서 수익을 내는 집단이었는데 그 두 개가 합쳐가지고 지금 보완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은 땅을 장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수익으로 임대주택을 적자가 난 것들을 보완을 해줬는데 이 두 개가 합쳐졌는데 이제는 LH가 땅 장사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후랭이 님이 가장인데 네. 나는 이제 소득은 장사 안 해. 장사 안 하겠다. 돈 안 벌어와. 돈은 안 벌겠다. 근데 너희들한테 맛있는 건 다 사줄게. 어떻게? 빚내서라도 사주겠다. 이제 이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LH 구조 자체가 원래는 그 임대 수익에 대한 수익과 그다음에 LH에서 내는 수익하고 그다음에 국가 재정 정책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 국가 재정을 최근까지도 많이 투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LH가 땅 장사를 안 하고 집 봉사만 한다면은 봉사라고 좀 표현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국가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갈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거죠. 그런데 국가는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돈 버는 구조들이 많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그런 구조에 이제 우리 공사하는 우리 민간한테 시공을 맡겼을 때 공사비를 줄 여력이 있을까? 그리고 준다고 하더라도 그 브랜드에 걸맞는 질 좋은 휴먼시아나 이런 걸 낼 수 있을까? LH공사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주공 그린빌 들어봤죠? 그린빌 들어봤죠? 네. 그 다음이 뜰한채였어요. 뜰한채. 예. 그 다음이 휴먼시아였어요. 지금 뭔지 아세요? 뭐예요? 천연나무예요.
천년나무? 네, 천년나무예요, 지금. 몰랐죠? 천년나무? 그런데 이제 LH에서 이제 혁신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름도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걸 했어요. 공정한 자의. 이제. 공정자의. 네, 공정한 자의. 사람 냄새 입혀난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또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와, 어지러지라.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LH, 우리가 SH공사도 SH비리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도 이제 자연엔이 있잖아요. 자연엔. 그래서 그래도 경기공사 성공했어요. 자연엔 들어간 게. 자연엔 자이.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건지 모르더라고요. 자연엔 자이, 자연엔 입현. 광교에도 자연엔 힐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대장이야.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 들어가고 이제 공정한 자의, 공평한 자의, 사람 냄새 입현한 세상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은 좀 알아챌 거죠. 알아챌 건데. 예. 민주 좋다. 민주 예. 넣어라 민주. 민주자의. 민주자의. 민주 입현한 세상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민간에서 브랜드가 있는데 과연 이 공사비 조금을 해가지고 그 질 나쁜 공사를 하려고 할까? 돈이 많이 안 들어서 그걸 하는데 브랜드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짓는 거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수익의 밑바탕에는 그 자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이편하냐는 브랜드도 있고 그것도 이제 만약에 결합이 된다고 하면은 민간에서 꺼려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작지 않을까? 보급형 브랜드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자이를 갖다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형에 DH가 있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그럼 사람 냄새 나는 이런 걸로 해야 되겠네. 새천년 어쩌고 저쩌고. 천년나무 자이 그렇죠.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겠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LH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는 거는 수입은 없는데 수입 대신 마음이 넓어서 봉사를 하는 구조로 가는 이 시스템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되게 무섭다고 봤거든요. 이 PT 한번 보여주면요. 글귀를 보면서 워딩을 보면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든 게 어디가요? 어디가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안 보이세요? 네. 저는 좀 무서운 게 보입니다. 자, 제가 또 이제 음모론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LH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죠. 네. 직접 시행한다. 네.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는데 속도와 물량을 높이는데 이 물량이 이제 공공 물량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임대 물량들을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하겠다. 민간은 개발 이익이 생기면은 범죄고 공공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은 유익이다라는 이제 이 워딩인데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LH에서 민간한테 이제 근본적으로 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은 걸 법제화 시켰다는 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법제화 시켜가지고 이제는 이 공공택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다음 정권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유지하겠다. 그런데 이 물량이 어떤 물량이냐. 이 공공에서 이제 물량을 3기 신도시나 낼 거 아니에요? 네. 3기 신도시나 낼 건데 공공하고 민간하고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사용 통장도 다르고요. 네. 근데 이 밑에 보시면요. 공공에서 분양을 하면요. 특별 분양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들어가겠죠. 3기 신도시에는 이제 민간한테 매각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공공 물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3기 신도시는 지금 이미 임대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와, 되게 높다. 예.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는 22%, 1기 신도시는 20%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아직 미매각 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민간한테 팔지 않고 공공이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더 늘어납니다. 왜? 공공에서는 이 공공 분양할 때는 특별 분양이 되게 높거든요. 그럼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음모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표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표심들을 몰아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제화 시키는 것도 이제 무서운 거고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거 얼마나 환수할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이제 땅을 다 이제 운용을 하겠다는 거죠. 심판이 되겠다. 심판이 축구로 따지면은 선수로 뛰면서 이제 그 선수인 사람 몇 명 섞어서 용병해가지고 도급해가지고 시공사로 넣기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다 주도를 하겠다.
그리고 이런 특별 분량들을 또 높이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표심에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음모론이 어때요? 음모론인데. 야, 예. 그러네. 예,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공공 물량을 많이 내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임대를 내는데 생각해보세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저는 빨간색인 사람을 거의 못 봤거든요. 정치색이 빨간색인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임대 물량을 확대시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좋거든요. 여기 살면은 현재의 만족도를 굉장히 느끼게 해주는 게 뭐 30년 공공 임대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미래가 만족스럽지 못할 결과가 나온다는 것들을 사람들 몰라요. 우리 직원 동료 중에 한 분이 서초에 삽니다. 근데 공공 임대에 살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당장 서초를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서초 살면 뭐해? 렌트인데 차가 내게 아니고 내가 렌트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움직이는 자산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급지를 낮춰가지고 현금도 몇 억이 있길래 그거를 빨리 운영을 해서 다른 데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공공임대 서초에 살고 내가 좋은 지역에 조금 나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현재는 좋지만 미래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임대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현재를 만족하기 때문에 표심이 이제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블루웨이브. 네, 블루웨이브로 가는 거죠. 그리고 현재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군인들은 관사를 받거든요. 관사를 받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상담해 보면은 군인들이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관사 생활 편하잖아요. 근데 퇴역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아놓은 게 없네? 근데 최근에 상담한 군인 아내분 중에 한 분은 발령 문제인가 그래서 집을 좀 빨리 발령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좀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 쪽에 집을 사놓은 거예요. 조금 이제 퇴직하기 전에 뭐라고 하죠? 전역인가? 네, 전역하기 전에 사놨는데 그 동기들은 이제 다 이제 전역할 때쯤 돼서 큰일 났다 눈치채고 살려고 하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미 이제 힘들고 자기는 7, 8년 전에 미리 사놔가지고 너무 다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요. 이런 공공 분양, 공공 임대 이런 데 살면요. 현재에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정권을 옹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는 게 미래의 자산 없이 노년을 맞이하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음모론을 펼쳤지만은 공공이 모든 걸 다 주도한다고 하면 좋아 보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하향평준화되는 정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니 제 채널에서는 뭐 좀 조금 덜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서는 좀 세게 얘기를 하면 파란색으로 가면요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현실이 아니고 이상이고요. 평등하게 살 수 있는데 상향평등이 아니라 하향평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공공에서 거기서 떠먹여주는 밥을 우리가 그냥 먹고 좋아만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음모론을 펼쳤는데 그냥 음모론으로 듣고 하십시오. 그냥. 근데 왜 공감이 되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충격적이네. 충격적입니까? 네. 네, 그래서 다 계획이 있었네. 네, 이게 계획이 있죠. 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 속에서 공공을 쫙 깔아야 되겠다. 그냥 제가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단순하게 2029년, 2030년 이런 것도 그냥 뭐 5년 뒤 이렇게 안 하고 선거를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선거 생각해서 지금 소상공인한테 돈 푸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0 며칠 남았죠. 2차 언제 줄까요? 2차 지원금. 이제 내년에 한 선거하기 그쵸, 얼마 안 3개월 해서 전에 주겠죠.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주겠죠. 그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딱 정책 보면서 2030년 보니까 딱 대선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뭐 일단은 정치인들은 저는 좌우 전부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 자체를. 근데 이 정치인들은 표심을 먹고 그 정치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행동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좀 안타깝지만은 그리고 이런 규제들이 나오면서 안타까운 거는 이 정책들이 다 서민들이 다 재정적 약자들이 다 힘들어지는 구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LTV 40%를 했잖아요. LTV 40%를 하면은 강남 사람들 6억 이미 제한돼 있는데 뭐 필요하나? 최대 LTV 40% 20억짜리는 8억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어차피 6억으로 리미티드가 있으니까는 뭐 상관없죠. 근데 빌라는 3억짜리에 LTV 40%. 그러면 이제 걸려요. 걸리죠.
그럼 약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매매 사업자들 LTV 0으로 했잖아요. 그것도 누가 피해를 볼까 생각해보면요. 경매하는 사람들, 돈 좀 작게 해서 경매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왜냐면은 경매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작은 돈을 투여를 해가지고 대출을 크게 땡긴 다음에 이걸 상품화 시켜요. 상품화 시킨 다음에 전세나 이런 것들 조금 세게 맞춰가지고 이제 나중에 매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는데, 이번에 그 매매 사업자를 하면은 이 경매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막히는 경우도 이제 생기는 거죠. 반지상 작가님 연락해봐야 되겠다. 반지상 작가님요? 반지상, 저 그때 영상 본 적 있어요. 네. 그 뭐 경매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매매 사업자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매매 사업자 하려면 대출불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집 한 채만 사도 그 LTV가 0이면 이제 지금 당분간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매를 하시는 분도, 그 경매를 잘해가지고 큰 돈을 불린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매매 사업자 이용하시는 분들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소액을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활용해서 하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아쉬운 좀 결과들이 나오는 거고. 사실 공급 대책에 저는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 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예, 네, 맞아요. 왜 이게 없더라고요.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강조를 했는데 강조를 안 한 거죠. 강조를 했으나 강조하지 않은 거죠. 또 뭐 공공 재건축도 뭐 이제 이런 거죠. 과거에 다 있던 것들 패스트 트랙 한다. 통합심의. 통합심의 하는 부분도, 또 의제 처리라는 게, 또 의제 처리도 의사 결정을 할 때 뭐 이걸 하나하나 건바이 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합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뭐 의제 처리한 다 나왔던 것들, 뭐 그런 것들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공급대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공공에서 낸다고 하는 게 그게 그냥 핵심이잖아요. 민간에서 나와야지 시장이 사는데, 근데 또 민간에서 하는 거는 공공 재건축 뭐 이제 이런 것들 활성화 시키겠다. 공공 주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런 정책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공급 정책이 없는 것이다. 민간을 활성화하고 제초안 없애야 되고, 그냥 분양가 상한제 그런 것들 이제는 아예 그냥 적용시키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기는 것들 해결해서 사업성 확보를 하는 정책이 나와야지 진짜 공급 정책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은 공공에서 뭐 자기가 심판도 하고 선수도 다 하겠다는데 민간 거는 안 내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공공하고 민간하고 물량을 뿌려내는 게 공공이 많을까요? 민간이 많을까요? 민간이 훨씬 많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민간에서 받쳐주려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시켜야죠. 그거 안 낸다는 것 자체는 이번 정책은 공급 정책이 맞지만 공급 정책이 아니다. 공급 정책을 냈지만 공급 정책을 내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민간에서 역할들이 되게 크잖아요. 다 아시겠지만은 민간에서 세입자들 전세를 내야지 전세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싼 주택이 새로 지어지면 집값을 올린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게 나오면서 전세가가 또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집을 왜 새 아파트를 왜 계속 많이 짓냐? 그렇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갔잖아요. 뭐 70년대, 80년대 그 집을 계속 40년, 50년 가지고 있어봤자 그러면은 도시가 어떻게 개선이 되겠어요? 좋은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단 정부에서 지금 이 파란당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냥 민간에서 돈 버는 못마땅한 거예요. 다 불로소득이야 그냥. 근데 자기가 이제 이익 환수를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뭔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은 다 이게 모순된 게 너무 많아요. 노란봉투법도 모순되고, 노란봉투법도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노조를 형성해가지고 이제 뭐 교섭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1차 밴드, 2차 밴드까지도 이제 뭔가 항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회사 측에서 못하게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좋다 그거예요. 그렇게 확대를 하면 대기업에서 피해가 막심하니까는 외국으로 본사를 두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노사는 와 지금 현재 뭐 월급 올려달라고 해요. 월급이 5천만 원인데 7천만 원 올렸다 쳐요. 와 좋다 하는데 회사가 사라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 이거 아닌데 해서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해.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오너가 되는 거지. 노란봉투 이제 그냥 극단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통닭집을 하는데 그 알바생한테 막 알바생이 막 놀고 있는데 야 너 왜 일 안 해? 이러니까
아니 뭐 지금 쉬는데 뭐 지금 일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막 이제 똑같이 자기 이제 노사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비싸니까는 임금 비싸니까는 내가 혼자 일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잘라버리고.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만드는 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중대재해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법들을 보면은 전부 모순돼요. 결국은 부메랑처럼 그쵸. 던졌는데 나한테 오는 법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한테 쏘아가지고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맞을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환호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난 그게 문제라고 봐요. 나중에 알겠지. 이게 아니었구나. 그럼 화살 언제 맞아요? 화살 저는 아무튼 이번 정부 끝나기 전에 돌아오겠죠. 단기적으로는 이 돈 푸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막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거에 대한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세금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의 화살들이 돌아올 거잖아요. 지금도 좀 체감되고 있을걸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복지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다 좋아요. 복지 좋죠. 근데 복지를 하려고 하면은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장에 걸맞는 복지의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복지의 편중만 있으면은 죽어든 뭐든 다 결국은 결과는 우리들이 피해를 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부메랑 화살 지금 엄청 많이 날렸는데. 엄청 던졌어요. 몇 개 던졌어요. 이거 다 날라오겠네요. 이제 소상공인 그거 43조 또 던졌고 또 이제 뭐 돈 푸는 거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내년 6월까지 또 얼마나 많이 할까요? 노란봉투 던지고. 네, 노란봉투 던지고. 그러니까는 이번에 대우건설도 또 사고가 났거든요. 대림도 났고 뭐 자이 쪽도 났고 지금 중대재해법도 지금 이러면 이제 회사 다 망하게 생겼는데 다 뭐 자르고. 풀대출 받아서 지금 사도 될까요? 올라갈 것 같은데. 풀대출 받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풀대출 받아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대출을 받을 때 풀대출이라는 게 만약에 15억짜리 집이 있으면은 풀대출을 만약에 6억을 받았어. 근데 6억을 내가 받는 금액의 금융비용이 있잖아요. 그 금융비용이 내 소득의 35%, 40% 이상 넘어가면은 그 풀대출이 진짜 풀대출이고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출도 내가 내 소득 능력을 봐가면서 그 안에서의 풀대출의 개념들을 정립하고 가는 게 좋고 지금 사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도 되는 데가 서울 같은 경우는 노원 쪽 저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노원이 뭐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원 금강구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아파트는 다 아니고 뭐 도봉구 같은 경우도 다 좋은 쌍문동 전 사지 말라고요. 창동 주변에만 사라고요. 재건축이 지금 당장 안 일어나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눌림 현상이 있었던 아파트들은 지금 사도 괜찮아요. 뭐 노원이라든지 성북이라든지 관악이라든지 금천구의 일부 아파트, 진짜 일부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금천구는.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지만은 금천구보다는 광명을 사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그리고 뭐 그런 데는 지금 사도 되거든요. 강북 같은 경우도. 거기 강남보다 안 좋은 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강북에 갈 돈이 없는데. 강남에 갈 돈이 없으면 강북이라고 가야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토지거래 허구역이 아마 10월 달 정도에는 지정되지 않을까요? 법제화 시켜놓고. 국토부 차원에서. 네, 국토부 차원에서. 그 무서운 게 토지거래 허구역도 5년까지밖에 연장을 못 하는데 그거 뭐 서울시가 만약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져서 민주당이 되잖아요. 그럼 서울시에서 5년 끝나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또 5년. 그럼 국토부에 또 끝나잖아요. 그럼 서울시에서 5년. 계속 할 수 있어요. 5년까지밖에 안 되는데 최대. 이런 그 토지거래 허구이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주변으로 토지거래 허구이 지정된 지역의 그 주변으로 이제 또 가면 되고 경기 남부 쪽 같은 경우도 좀 덜 오른 데가 의왕이라든지 군포라든지 화성이라든지 화성의 일부 지역들 그런 지역들 저는 좀 괜찮다 보거든요. 뭐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수익 자체가 강남이나 이런 걸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근데 수익률도 봐야 돼요. 내가 돈이 10억이 있으면 수익을 따질 수 있지만은 내가 10억이 없다면은 수익률로 대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움직이는 지역, 주변 지역을 입지 괜찮은데 경부선 라인, 그러니까 과천 라인이 있고 제 생각에는 경부선, 분당 라인이 있어. 분당에 줄 선 애들로 이제 다 괜찮고 용인이라든지 이런 애들 괜찮잖아요. 그리고 과천에 줄 선 애들, 뭐 안양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뭐 군포라든지 이런 애들도
사실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돈 재정에 맞게 그런 것들 잘 따져서 사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풀대출의 개념도 아까 또 말한 것처럼 풀대출은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을 살핀 다음에 그 환경에서 내 금융비용 지출이 35에서 40%는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는 게 좀 좋다 생각을 합니다. 풀대출 받아 남편은 사자고 하는데 전 이자가 무섭습니다. 5년 안에 퇴직이라 송파 쪽 보고 있고요. 대출 없이 경기 쪽 수지는 어떨까요? 이제 고민하고 계신 거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수익을 버는 것도 좋지만은 송파가 유리합니다. 근데 용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수익은 송파가 무조건 낮습니다. 근데 송파를 풀 대출 받아서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5년 정도만 본다고 하면 송파가 나은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현금 흐름이랑 가치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될 시점에 그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은 용인이 더 낫고, 근데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간다. 적극적으로 한다면 송파를 하는데 송파도 딱 5년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왜 용인을 얘기를 했냐면은 5년 뒤에 얼마나 오를지 또 그 5년 타이밍에 맞게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의 리스크가, 부동산은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데 5년밖에 없다면은 안전하게 간다고 하면은 용인을 가는 게 맞고, 은퇴를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적극적인 은퇴를 대비한다면은 좀 리스크는 있지만은 송파를 5년 가져가고, 그리고 은퇴했을 때 송파에 오른 차액으로 대출을 갖고 그 대출을 갚은 총액 중에 남은 돈을 다른 지역에 투여할 수 있는 전략도 세울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향이 적극적이냐 아니면은 조금 약간 쫄보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또 달라질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이번에 우리 9월 27일 날 다 같이 이제 트렌드 쇼를 하잖아요. 거기 질문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우리가 돈 안 되잖아요. 전 돈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종잣돈 마련하는 방법, 생애주기상, 그리고 이제 그 종잣돈을 불리는 방법, 그 불린 거를 현금하고 자산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법,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세팅을 해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 10to10 강의라는 걸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유튜브의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그거 배운 다음에 2주 뒤에 저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목차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건 제 역할이었어요. 이게 정말 저는 목차를 잘 심어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9월 27일 우리 진곤이 형하고 우리 망고 형하고 그다음에 오영일 센터장님이라고 현금 흐름 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렇게 좀 부동산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손주부님 같은 경우는 종잣돈 어떻게 만든지 진짜 잘 어제 나오셨더라고요. 진짜 샤프하시더라고요. 예, 샤프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실전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반포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의 경험들을 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니까는 뭐 가격이 비싸다면 비싸지만 77,000원이니까 오셔서 5명의 어떤 얘기들을 다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신혼부부입니다. 아내 명의로 전세 살고 남편이 모은 돈으로 3억 정도 갭 투자하려고 합니다. 서울 중심부는 많이 올라서 안양의 GTX 근접한 라인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안양이지? 그 돈에 맞게 거기를 찾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전세를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로 살고, 일단은 신혼부부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거꾸로 인덕원 주변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집을 산다는 건데,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고 목돈들을 두 개로 분리시키는 것보다 사실은 안양보다 더 좋은 데 가는 게 우선은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안양을 두 개를 합치는 것보다, 나누는 것보다 합치는 게 더 좋은 전략이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좀 불가피하게 내가 좀 비과세 혜택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은 사실은 전세가 아니라 둘 다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고 이제 정책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둘 다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둘 다 비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첫 번째로는 안양보다 만약에 그 전세자금이랑 이걸 합쳐가지고 돈이 된다고 하면 안양보다 더 높은 급지, 예를 들어 분당이라든지 비싸긴 하지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중하급지라든지
요런 데 가는 거를 우선 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안양에 또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나눌 때 전세와 매매로 나누지 말고 매매와 매매로 나눠가지고 나중에 한 개는 비과세로 조금 서울보다 덜 오른 손실 같은 느낌의 가격들을 이제 비과세로 챙겨오시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른 송파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지가 제일 고민이에요. 오금동 아파트랑 수지 신축 사이에, 오금동 구축이겠죠? 수지 신축하고 아까 이제 그분의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금동 구축하고 그 다음에 용인의 수지의 신축요. 당연히 오금동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브랜드가 있는데 용인이 왜 좋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용인은 교육 수요가 있고 그리고 신분당선이 들어가잖아요. 신분당선은 이제 일자리와 연결되는 거고 거기에 인프라가 교육이 섞인 건데 그 신분당선이 연결되는 게 서울이잖아요. 지금 그 오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구축이라도 그 메인 지역에 있는 조금의 그 B급 아파트인데 당연히 저는 입지를 먼저 선택해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가서 딱 실물 보면 좀 깝깝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요. 그 더 좋은 데로 갈수록 더 안 좋은 입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은요, 건물이 아니라 땅이거든요. 아니, 신축이 더 많이 오르는데 신축도 나중에 구축이 되고 결국은 감가상각은 건물이 되는 거고 가치의 상승은 땅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땅의 가치가 높은 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신축들은 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신축들이 중간중간에 가격들이 크게 뛰는 시기들은 분명히 있을 거지만은 결국은 길게 보면은 입지 가치가 이긴다. 제가 예전에 그 좀 비유를 들었던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 25평 집을 30평 집을 그냥 같이 샀어요. 근데 한 사람은 조금 귀찮아서 그냥 끝까지 가져갔어.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너무 좁아 40평으로 옮긴 거예요. 다른 집으로. 더 깨끗한 집으로. 신축으로. 그리고 그러다가 이것도 좁아 50평 60평으로 옮긴 거야. 근데 첫 집이 반포주공이었어요. 근데 그 60평짜리는 안산이었어요. 안산이 깨끗하고 좋죠. 신축이면은. 근데 입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가격도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줘요. 실거주가 좋으면은 안 좋은 입지로 갈 가능성이 커요. 똑같은 돈이면은. 그리고 실거주가 좀 불편한데 서울로 진입을 하면은 약간의 그 인프라는 좋지만은 구축 느낌의 집을 살 수밖에 없지만 저는 입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신축이나 이런 여부들이나 다른 지역들을 덜 안 좋은 지역의 신축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후순위로 밀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인도 되게 좋긴 하지만은 용인이 왜 좋은지를 생각하면 서울하고 연결돼서이다. 근데 서울의 송파에 조금 안 좋은 입지, 상대적으로 잠실보다 안 좋은 입지라면은 그래도 용인보다는 낫고 땅의 가치가 높은 걸 선순위로 해서 가는 게 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126% 룰이 그 HF에 또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제 빌라라든지 이런 데서 좀 불리한 양상들이 좀 일어났는데 이게 빌라 시장이 나빠지는 게 오히려 아파트 시장을 자극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빌라랑 아파트가 있으면 빌라가 지금 뭔가 어려워지는 시장이 되면은 기피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아파트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는 좀 방향성도 가지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세 시장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년부터 좀 큰 이슈가 될 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주임사 많이 내세요 였어요. 그래서 그때 주임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되는 차가 내년부터 이제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총 5번을 5%밖에 못 올렸어요. 근데 그때 비교해서 5% 올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대료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 비싼 임대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되게 크겠죠. 그리고 지금 전세에 대해서는 분양 물량들이 안 나오니까 그 전세에 대한 수급 불균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희소성들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이게 월세가 더 유리하구나 하면서 월세로도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전월세 시장 자체는 불안 그 자체가 될 것 같고 내년하고 올해의 전월세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많이 자극되고 올라가는 지역에 매매가가 덜 움직였으면 이런 지역들 집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집을 살려고 하면은. 왜냐면은 이런 전월세는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전세 월세 불안하다. 이 불안한 부분이 매매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전월세가 수급 불균형과 아까 말했던 그 주임사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신축 물량들이 안 나와서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볼 때는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전세 대란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전세 물량도 많이 없어요, 지금. 너무 없어요. 월세로 많이 됐는데, 이런 불안한 시장들이 자극되면은 이제 수요가 또 매매로도 옮겨갈 수 있으니까, 네. 이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전세와 월세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봅니다. 이 전월세 시장만 지금 봐도 네.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수요를 누른다고 이게 과연 눌러질지 매매 시장 자체에 대한 안 눌러져요. 네. 그러니까는 모든 정책들이 다 눌러봤잖아요. 전세도 눌러봤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도 2020년도 7월 달에 눌러봤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갔죠. 네. 그리고 걔를 떨어뜨린 거는 그래 떨어졌잖아. 금리가 떨어뜨렸지. 그렇죠. 걔가 떨어뜨렸나?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눌렀는데 못했죠. 2020년도 2019년도인가 2019년도 116 대책도 뭐 대출로 눌러봤잖아요. 근데 눌렀는데 잡혔나요?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갔죠. 그리고 뭐 잡은 게 뭐가 있냐? 2018년도 19년도에 물량 많이 나왔거든요. 그 규제도 있었지만은 5만 세대 가까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르는 게 줄이는 게 아니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가격들을 해야 되는데, 전월세도 마찬가지로 뭐 누른다고 그게 눌려졌나? 매매도 수요를 누른다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이 해봤고, 그 노무현 정부 때 세금으로 종부세 새로 만들고 제초안도 만들어서 오만 걸 다 해봤지만은 못 눌렀고, 문재인 정부 때도 8.2 대책, 9.13 대책, 2.20 대책, 1.16 대책 다 냈지만은 누적 수요가 쌓였을 뿐이지 그게 잠시 멈춰서인 거죠. 엔진이 완전히 박살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그 전세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마찬가지고 규제라는 것 자체가 누적 수요를 적체시키는 역할만 하고, 나중에 그 누적 수요가 한 번에 뻥 터질 거다. 그 터지는 시기에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후회를 할 거다.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르는 거에 대한 공포의 피해자가 되지 말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제 상담자 중에서 한 분은 예전에 8.2 대책 나왔을 때 우성 1, 2, 3차를 팔았거든요. 잠실 우성 1, 2, 3차. 그걸 40몇 평인가 그걸 10몇억에 팔았어요. 지금 50억 가까이 하는데 손해본 거예요. 왜 팔았냐? 8.2 대책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 팔고 지금 다 죽인다.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어이구 무서워해서 판 거예요. 아이 무서워라. 근데 지금 이제 삶이 무서워진 거지. 네.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일단은 방금 말한 것처럼 전세에 대한 것들을 지금 조만간에 그 전세 DSR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거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못 막을 거고, 결국은 피해자가 재정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DSR을 막는 걸로 세입자들이 돈을 드리는 것 자체를 조금 줄이게 만든다는 거는 내가 더 좋은 데를 못 가게 만드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결국은 아무튼 그런 수요를 막는 정책 자체가 매매든 전세든 결국은 부메랑처럼 재정적으로 약한 사람들한테 다 돌아올 거다. 집값도 뭐 전월세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는 거, 그것도 세금을 많이 내면 전월세가 또 올라가잖아요. 정책 얘기를 하면 좀 답답함도 있긴 한데, 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절대로 내가 움직이는 자산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계속 이 게임을 여러 번 해보니까는 집값이 절대 떨어지는 일 없잖아요. 집값의 상수는 뭐냐면요. 움직이는 자산의 상수는, 인플레이션의 상수는 통화량이거든요. 통화량이 줄어들고 늘고 줄어들고 하지만은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결국은 우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 이래에 1980년대 중반부터 통계들 쫙 제가 영상에서 한번 나열해가지고 월별로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많이 올라. 결국은 그거 합쳐보니까는 결국은 올라. 통화량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건데, 그 통화량이 상수고 정책은 변수예요. 절대 상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변수 때문에 상수를 외면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이제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 네. 부산도 있고요. 네. 울산도 있고. 네. 좀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지방 지역들도 좀 있는데. 네, 맞아요. 지방 부동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책 나온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채팅창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부산은 왜 대책이 없느냐? 부산을 물러보는 거 아니냐? 왜 부산은,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 얘기했죠. 부산은 아직, 부산이나 여러 지방들은, 규제를 지금 하면 더 큰일 난다. 안 그래도 지금 안 좋은데, 통계 지수 자체,
지표 자체도 가격들이 올라가는 지표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좀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나 매매 뭐 그런 그 지표들을 보면 많이 좀 빨간색으로 됐지만 아직 뭐 크게는 아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수도권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대책들은 내진 않았다. 다만 우리는 수도권으로 볼 때 주요 지역들이 오르고 풍선 효과가 일어난 것처럼 전국을 볼 때 수도권이 움직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수도권 이외의 주요 물건들, 주요 지역들은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실내로 지금 울산 같은 경우가 움직였는데 울산하고 부산하고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이가 있지만은 울산이 움직이면요 비슷하게 동조화 현상이라는 게 부산이거든요. 부산의 상급지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은 그래프를 안 가져왔는데 네. 지금 8월 거래량하고 거래량을 보면은 2021년 7월 이후에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그 말은 뭐냐? 거래량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가격이 언제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울산도 움직였으니까 이쪽으로 움직였죠.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지역들은 세종시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상급지겠죠. 예, 상급지죠. 그래서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주요 지역의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전체가 아니라 거기도 서울의 상급지처럼 그래서 지방의 상급지들은 지금 움직임이 있는 데가 있다. 실질적으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늘고 있는 데가 공통점이 2000세대 이상, 그다음에 신축이나 준신축, 교육 수요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레미안 아이파크 동네에 있거든요. 동래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 수요가 있는 제송동의 센텀파크시티 요런 데 리엘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가격에 반영은 안 됐지만은 목골 쪽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도 거래량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혁신지구라고 있어요. 대연 힐스테이트라고 거기도 가격들이 올랐고 움직이고 있고 그런 데들이 이제 우리가 잠실에서 가격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대단지 아파트들이 가격들이 선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부산도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조금 유심히 보면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부산의 메인 지역들, 지표가 될 만한 아파트들을 조금 유심히 보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에 간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재건축 중에서, 재개발 중에서 이제 후반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격이 싼 데가 있어요. 서울도 보면은 이제 대단지 아파트의 메인 상급지의 아파트들이 뭐 잠실이라든지 강남 쪽이 움직이고 재건축도 같이 따로 움직였잖아요. 부산도 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뭐 해운대 우동에 있는 뭐 사무가든이라든지 뭐 우삼 구역도 우삼 되게 좋아 보이던데요. 우삼이 저는 그냥 서울로 따지면은 한남 뉴타운하고 똑같은 데라고 봐요. 근데 딱 봐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우삼 구역이 좋아, 아니면 촉진 3이 좋아. 뭐 지금 촉진이 시민공원인데죠. 그 촉진 구역이 좋다는 사람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 자체가 우삼 구역이 좋아요. 물론 바다가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이제 주상복합이 큰 게 뭐 스위트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주상복합 올라가 있어요. 가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입지 자체가 우삼 구역이 이제 짱이죠. 예, 거기가 재개발 중에서는 저는 부산시 1등이라고 생각하고 한 2등이 저는 촉진 3구역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촉진 3도 그렇고 우삼도 그렇고 후반부로 많이 갔잖아요. 그다음에 3호가든도 좀 사업 시행가 완료되고 이제 관리 처분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후반부 재건축 입지 좋은 데 재건축들 좀 눈여겨보고 사업성이 안 나온다 하지만은 여전히 삼익비치는 저는 지금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메인 지역들 좀 접근하는 것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도 해보시니까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게임도 참가하는 거고 첫 번째 게임 때는 없었고요. 예. 첫 번째 게임 때는 실수를 했고요. 실수? 예. 왜냐면은 그때는 미흡했으니까. 두 번째 게임은 다짐을 했었어요. 다짐.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가 역전세를 맞았을 때, 나 이 역전세를, 다시는 역전세를 2018년도 이때도 역전세가 있었거든요. 좀 크게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영끌이 아니라 돈 확보를 좀 많이 해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 2022년도에 또 왔는데, 2020년이니까 자산 규모가 늘어 있으니까 또 한 번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은 다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다 있었다. 그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제 개인적인 차이점은 면역력이 더 세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해지고 있다. 그때 선모 씨가 선땡땡님이 얘기해가지고 집 끝났다라고 했을 때 전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집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안 끝났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 와가지고 이재명은 합니다. 드럼통으로 넣습니다. 뭐 왜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한다고 하지만은 분위기들은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공포의 분위기들은. 근데 결국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분위기는 면역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다음 문재인 정부 때는 제 생각엔 진짜 모르고 정책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정부 때는 조금 조심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조심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착공으로 하느냐 사전 청약을 하느냐 결과는 늦게 나오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심하는 어떤 표현 방법들은 달라졌지만은 결국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도 공포스러움이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시장 참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만은 결국은 그때도 뭐 공포스러운데 못 잡았고, 결국은 형태만 바뀌고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이번 시장 면역력이 전 더 커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무서워하지 말자. 영희가 빵 쏠까, 움직이면 쏠까봐. 누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움직이면 쏴버리잖아요. 지금 뭐 움직이면 쏠 기세로 지금 네. 뭐 특사경도 한다 어쩐다 막. 그러니까 너무 범죄자로 너무 웃긴 게, 제가 아는 사람이 강남에 집이 2채가 있었는데 일식 1가구 2주택을 이용을 해야 됐어요. 무조건. 왜냐면은 토호제가 있으니까 이게 실거주를 반드시 이제 옮겨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했어요. 근데 한국 부동산에 소명 자료가 날라왔단 말이에요. 고가 주택을 사면 무조건 범죄자예요. 그리고 예비 범죄자지. 그래서 이렇게 공포스럽게 하는 분위기들이, 사회적 기조들이 너무 안타깝고, 문재인 정부 때도 뭐 특사경 같은 게 있었잖아요. 다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대세를 꺾는데 도움이 못 됐고, 그리고 증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잡겠다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건 해도 돼요. 근데 불법은 잡아야죠. 근데 그냥 딱 보기에는 증여를 하면 무조건 내가 뭔가 잡혀가야 되는지 뭐 그런 느낌들을 받으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그냥 지금 사회적 기조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다주택자, 특히 고가주택 가진 사람들을 예비 범죄자로 지칭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이미 미래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 망고생 그러잖아요. 정해져 있어. 뭐, 다 한 거고 내가 다 박제해놨잖아. 이러잖아요. 제일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음성 잘 그거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그 게임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설 조직을 만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감시하겠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세무조사로 해서 나중에 재정 확충에는 도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뭘 하겠지만, 시장 건전성이나 자율성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우리는 이거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이제 인정하고 가고, 다음 인플레이 장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산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책 발표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추석 이후의 분위기 어떻게 될지. 네. 아니 뭐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뭐 못다한 얘기는 없고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는 추석 전에는 상승이 더 세게 나오고 추석 이후에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은 표심들에 좀 연결이 돼 있는 게 있으니, 그 표심에 연결된 공포에 떨지 말고 시장에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상황에 맞는 어떤 자산들을 좀 꾸준히 가지고 이번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투자라는 것들은 생애 주기별로, 그 다음에 내 재정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남들이 옆집 언니가 나 재건축 사가지고 10억 벌었어 라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상황에 맞을 때 공포들이 지금같이 규제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잖아요. 나오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극복을 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2025년 투자 트렌드 쇼가 있는데 거기에 9월 27일 날 오셔서 진짜 괜찮은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나눠주는 인사이트들 많은 사람들이 또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들
한번 마지막으로 전달해 봅니다. 정책 나오면은 그때 나올 때마다 뭐 여러 다른 분들도 있으시지만은 저도 나와서 제 좀 소소한 의견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